이란을 둘러싼 상황은 진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의 핵시설이 분명히 타격을 받았고 이란이 언제든 보복 공격에 나설 수 있다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거든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이런 기사 때문에 전 세계가 깜짝 놀랐죠.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했다. 그래서 유가 급등이 우려된다. 악시오스에 나왔습니다. 물론 유가가 그 뒤에 오르긴 했는데 생각보다 막 폭등하는 정도는 아니고요. 조금 올랐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미국에는 이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직접 돈을 걸고 베팅을 하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미국의 가장 잘 알려진 그런 베팅 사이트에서 과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7월까지 봉쇄할 것인가? 이런 베팅에서 놀랍게도 그 가능성이 33%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지금 분명히 뭔가 진짜 긴박하게 돌아가잖아요. 이란이 핵시설 타격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란 의회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걸 의결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33%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 얘기는 미국이나 서방에서 이란이 설마 하겠냐, 니들 힘없다, 이렇게 이란을 굉장히 우습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이란 의회가 결정을 했다고 해서 바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들어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란 의회가 먼저 이걸 의결한 것은 국민들의 뜻이다. 이렇게 하메네이한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이란이란 나라의 특성상 국민들의 눈치를 상당히 보는 나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메네이가 마음대로 막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다음에 이것 때문에 이란 경제가 초토화된다. 그러면 오롯이 그 책임이 최고 지도자한테 다 쏠리기 때문에 이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의회가 먼저 의결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하메네이가 최종 결정을 하는 방식으로 국민들의 의사를 수용했다. 이런 식의 일종의 명분을 만드는 거거든요. 일단 공식적으로는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여부는 최고 국가안보회의, 즉 SNSC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근데 말이 최고 국가안보회의에서 하는 거지 사실상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하는 거고요. 그리고 수위나 시기 같은 것들을 하메네이한테 사실상 위임했기 때문에 이 봉쇄의 수위, 굉장히 얕게 봉쇄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검문을 좀 강화하는 방식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속도는 좀 늦추겠지만 통과 자체는 할 수 있게 되죠. 대신 배들이 줄줄이 서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국제 물류에 약간의 문제가 생기게는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검문만 강화한다, 이것만 갖고 이란을 타격하기는 좀 애매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수위가 점점 높아질 수도 있죠. 가장 강력한 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뿌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유조선 같은 게 기뢰에 맞아서 바로 침몰할 수 있기 때문에 무서워서 아무도 호르무즈 해협을 갈 수가 없겠죠. 이렇게 봉쇄라 그래서 딱 한 가지 방법만인 게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방법과 수위가 있고 그 시기도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메네이가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중요한 호르무즈 해협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자, 호르무즈 해협의 북쪽엔 이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UAE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사실 오만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UAE 땅인데 여기 끝에만 아주 묘하게 오만 땅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란과 오만 사이의 해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 좁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물동량이 많은 말라카 해협보다는 2배 이상 넓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아주 좁은 해협이냐? 말라카 해협보단 넓습니다. 말라카 해협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사이에 있는 해협이죠. 그런데 이 물동량이 이 호르무즈 해협보다 훨씬 더 많은데 호르무즈 해협보다 거의 절반도 안 되기 때문에 사실 호르무즈 해협이 아주 좁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고요. 다만 이 물의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아서 대형 유조선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은 한정돼 있어서 그 측면에서 약간은 부담되는 해협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근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해서 미국이 이미 여러 차례
자충수라고 얘기한 적이 정말 많거든요. 호르무즈 해협 막아봐라. 그럼 니들만 망하는 거야. 라고 미국에서 자꾸만 말하는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아랍 국가들은 대부분이 석유를 수출해서 먹고 사는데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버린다. 그러면 아랍 국가들은 석유 수출을 할 수 없게 되고 그러면 아랍 국가들이 전부 다 이란의 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아랍 국가들은 이란이 무지무지 싫긴 하지만 그래도 같이 무슬림이기 때문에 완전히 적으로는 돌릴 수 없어서 어쨌든 겉으로는 같이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같이 미국을 비난하면서 같은 편인 척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 그러면 아랍은 속으로도 이란을 정말 미워하고 있는데 이제 겉으로도 이란에 대해서 계속 공격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죠. 동아시아 국가들은 원유를 구하지 못해서 직격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죠.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이란 편을 들고 있는 나라 중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못해서 유조선이 중국까지 가지 못한다. 뭐 우리나라도 엄청난 어려움을 겪겠지만 중국도 석유가 부족해서 경제가 망가질 겁니다. 그러면 이란과 중국과의 관계가 망가지면서 이란이 중국의 어떤 후원이나 아니면 도움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이에 비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간접적인 타격이거든요. 미국은 원유의 자급자족이 가능하기 때문에 석유 자체는 있습니다. 다만 국제 유가가 올라가면 미국의 물가도 올라가기 때문에 물가 상승을 통해서 간접적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걸 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 그러면 어쨌든 겉으로 이란 편을 드는 척하는 아랍 국가나 아니면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기 때문에 이래서 자충수다. 너 한번 막아봐. 그럼 네가 더 손해야. 이렇게 미국이 이란한테 압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을 만약에 봉쇄한다. 그러면 러시아 석유를 살 수밖에 없잖아요. 러시아는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죠. 왜냐? 중국에 더 많은 석유를 팔아넘길 수 있으니까 아마 러시아만 살짝 기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 호르무즈 해협을 좀 확대한 지도를 보면요. 호르무즈 해협에 이란 영해가 있고요. 그리고 이건 오만 영해입니다. 그런데 많은 유조선들이 이란 영해로 가고 싶겠습니까? 가고 싶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통로를 만들었냐? 우측 통행이에요. 그래서 걸프 지역에서 이렇게 대양으로 나갈 때는 이렇게 우측 통행을 통해서 나가고요. 그리고 들어갈 때는 또 역시 오만의 영해로 우측 통행을 해서 좁은 길 한 3km 요걸 통해서 줄줄이 상업용 선박들이 지나갑니다. 왜? 이란 땅으로 지나가는 거 정말 싫거든요.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이 좀 들 거예요. 그래서 상선들이나 유조선이 이란 영해가 아니라 이렇게 오만 영해로 좁은 길을 통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싶다. 그러면 오만 영해까지 침범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도 또 이란의 고민이 있습니다. 아랍 국가 중에서 그래도 적극적으로 이란 편을 좀 드는 나라 UAE가 한 3모쯤 되고요. 오만은 뭐 반 동그라미 정도 되는 그런 나라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이란 편을 드는 오만과도 분쟁을 벌인다. 그러면 이란은 정말로 전 세계에서 외톨이 국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미국하고 회담할 때 항상 장소가 어디였냐? 오만이었거든요. 자, 이제 회담 장소도 잃어버릴 판이에요. 그래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때 고민할 게 너무나 많은 거고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실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과연 이란한테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이걸 유지할 만한 실질적인 힘이 있느냐? 여기에서 또 다른 의문들이 나오거든요. 물론 호르무즈 인근에 이란은 지대함 미사일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설치해 놨기 때문에 이건 이란한테 강력한 봉쇄 무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드론하고 무인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이스라엘 공격에 사용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이스라엘까지 날아가려면 최소 1000km에서 한 1600km까지 날아가야 되는데 드론하고 무인기를 날려서 이게 워낙 느리다 보니까 이게 다 걸리거든요. 하지만 유조선은 그냥 바다 위에 떠 있는 관역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드론이나 무인기를 사용한다면 얼마든지 유조선을 타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소형 고속정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해상 기뢰, 저는 이게 가장 무섭다고 생각하는데 기뢰가 무려 5000기나 있습니다. 정말 봉쇄하고 싶다면 이걸 바다에다 뿌리는 순간
기뢰를 제거하는 거 이거 진짜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물류가 막히거나 아니면 석유 수송이 막히면 세계 경제에 아주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란의 공격 무기가 뭐 있냐? 사이버 공격을 할 수도 있죠. 실제로 2021년 사우디의 아람코를 해킹해서 사우디 해상마비를 시도한 적이 있거든요. 이란의 사이버 공격 부대는 상당히 유명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다 일시적이기 때문에 과연 장기적으로 호르무즈를 봉쇄할 수 있느냐? 여기서는 이란한테 심각한 약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항모전단이 지금 2개나 중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항모전단이 계속해서 이 호르무즈 북쪽을 폭격을 한다. 그러면 아무리 이란이 지대한 미사일을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과연 봉쇄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죠. 그리고 이번에 미국의 핵시설 타격에도 여러 가지 흥미로운 점들이 있는데요. 과연 이란이 불가역적으로 핵 개발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정말 심대한 타격을 입었느냐? 여기에는 상당히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일단 핵시설이란 건 어디까지나 핵 농축을 해서 핵 물질을 만들기 위한 설비일 뿐 결국 중요한 건 농축 우라늄을 여전히 갖고 있느냐 아니냐가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 6월 19일에 위성 사진에 잡힌 겁니다. 이 사진에 있는 게 바로 포르도 핵시설의 입구인데 여기에 16대의 트럭이 이렇게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운반해서 나갔는데 여러분 미국이 이 핵시설을 타격한 건 6월 20일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란에서 분명하게 발표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핵물질을 빼돌렸다. 그래서 포르도 아무리 공격해봐라. 여기에는 우리의 핵물질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미 6월 21일에 아주 자신있게 이란의 핵 관련 최고 책임자가 나와서 아예 대놓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런데 6월 21일에 공격한 미국이 과연 이 정보를 몰랐겠습니까? 다 알고 있었겠죠. 게다가 이게 포르도 핵시설 타격을 받은 다음에 6개 구멍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과연 이게 성공했느냐? 나탄즈, 포르도, 이스파한 이 세 곳이 바로 미국이 타격한 세 곳의 핵시설인데 모두 방사능 누출이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 폭격에 실패했거나 아니면 미국이 봐줬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저는 그 대단한 미국이 그냥 대놓고 실패를 했을 가능성보다는 봐줬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약간 의심하고 있거든요. 자, 19일에 분명히 핵물질 실어 나르는 거 미국도 위성으로 다 봤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1일에 폭격을 했거든요. 최근에 외신 기사들이 나오고 있죠. 미국이 공습 일정을 앞당긴 것은 이스라엘의 요청에 의해서다. 이스라엘이 요청만 하면 미국은 움직입니다. 정말 신기한데 이스라엘이 공격을 앞당겨달라. 지금 이란 애들이 핵물질 다 빼돌리고 있다. 이렇게 다급하게 요청을 하면서 21일에 폭격을 했다고 합니다. 자, 미국이 이걸 알면서도 충분히 그랬을 가능성은 왜 그러냐? 이란한테 진짜로 불가역적인 타격을 입히게 되면 이란이 아무런 희망도 없을 때 그때는 이란도 목숨 걸고 반격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약간의 숨 쉴 틈을 줬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가능성은 뭐냐? 자, 만약에 여기에 핵물질이 왕창 있는데 여기에 타격을 해서 방사능 오염이 된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십니까? 이란은 어쨌든 NPT 가입 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은 NPT 가입 국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이 이란한테 지금 요구하는 게 뭐냐? 니들이 핵 개발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 공격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미리 너희들의 핵 개발 능력을 파괴하는 거야. 이런 명분인데 이스라엘이 언젠가 공격을 받을지 모르니까 핵 공격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왜? 방사능이 여기서 왕창 퍼져갖고 일종의 핵폭탄 터진 것처럼 돼버리면 사실 미국이 핵 공격을 먼저 한 셈이 되기 때문에 이게 도덕적이나 아니면 국제사회에서 엄청난 지탄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도대체 뭘로 미국을 움직이게 했는지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미국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요청에 따라 어쨌든 폭격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여기에 핵물질이 잔뜩 있는 상태에서 폭격을 한다.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을 나비 효과처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핵물질이 사라진 다음에 폭격을 했을 가능성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이란이 어쨌든
핵 개발을 하는 시설들을 대부분 잃어버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향후 핵 개발 능력은 크게 저하됐을 겁니다. 이번에 미국의 폭격 이전에는 한 달 안에 이란이 6개의 핵폭탄을 만들 만큼 정말 핵무기를 만들기 직전까지 와 있었는데 이제 어쨌든 핵농축 시설이 파괴가 된 만큼 이걸 다시 복구하고 핵폭탄을 다시 만들려면 아마도 최소한 2, 3년, 그보다 조금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죠. 하지만 핵물질은 미리 빼돌린 것이 거의 분명해 보이고 핵 프로그램을 재가동할 여력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이 완전히 궁지에 몰린 그런 쥐신세가 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호르무즈를 이란이 봉쇄한다. 그러면 이란에 남아있는 마지막 핵개발 능력, 그 여력마저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에 빠질 수 있거든요. 결국 호르무즈 봉쇄는 이란이 아직도 갖고 있는 많은 것들을 다 걸어야 시도가 가능합니다. 그야말로 도박판의 판돈이 생각보다 크다는 거예요. 왜냐? 이란의 핵개발 능력이 완전 제로가 된 게 아니라 아직 조금 갖고 있는 이런 묘한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호르무즈 봉쇄로 얻는 이득보다 사실 봉쇄를 하지 않는 경우가 살짝 더 이득이 아니냐, 이렇게 약간은 안심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다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변수는 계속됩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SNS인데,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미국이 처음에 이란 공격을 성공했을 때 추가 공격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반격하지 마라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우리는 이란의 정권 교체는 노리지 않겠다 이렇게 이란을 다독거리면서 그래도 협상하자 이런 식으로 좀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란이 정작 아직까지 아무것도 못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전형적인 강약 약강의 외교 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적이 강하게 나오면 좀 약하게 나오고 적이 약하게 나오면 밟아버리는 이런 특징이 있다 보니 이란이 지금 24시간도 넘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궁지까지 모으는 발언을 점점 더 심하게 내놓고 있습니다. 이란의 정권 교체를 시사했고요.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 라는 말을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Make America Great Again, 이게 마가의 약자죠. 근데 트럼프는 이란에 대해서 이런 신조어를 만들었습니다. 미가인데 이거 오타 아니고요. Make Iran Great Again, 즉 다시 말하면 정권 교체를 언급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말을 계속 뒤집는 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큰 문제가 될 텐데 이렇게 하루 사이에 말을 뒤집으니 이란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까지는 아닌가? 라고 생각했다가 이제 정권 교체네. 우리가 자꾸 물러서면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를 최대한 궁지로 몰겠구나. 이렇게 이란을 정말 구석까지 다 몰게 되면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카드를 꺼낼 수도 있는 정말 최후의 순간까지 만들어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변수 앞으로 남은 게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SNS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공습, 이런 것들이 변수로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트럼프 대통령만 없었으면 세계 경제가 이렇게까지 막 진짜 복잡한 변수들이 등장하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번에 쓴 책 세계 경제 지각 변동에서 전혀 다른 시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거대한 지각 변동이 낳은 그런 산물이지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원인이 아니라는 게 가장 중요한 시사점인데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나고 다음 대통령이 등장한다고 해서 이번 문제가 한순간에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 뒤에도 세계경제 지각 변동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런 지각 변동은 세계 경제의 거대한 변수가 돼서 앞으로 세계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계속 몰아가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박종원의 지식 한방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